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성명도 없었죠. 하지만 12시간 뒤 미국 방산업계를 뒤흔드는 정체불명의 작전이 조용히 실행됩니다. 저는 워싱턴 특파원 김태우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엔 어떤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워싱턴 특파원 김태우입니다. 2025년 5월 17일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입에서 내뱉은 이 말이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연설 중이던 미국 대통령의 표정에서는 어떤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발언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을 보호국으로 언급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의 한국계 기자들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으로 빛났어요. 마치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호기심 같았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즉각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심각함이 읽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죠. 저는 즉시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교부, 청와대, 국방부. 하지만 어디에서도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정적만이 흘렀죠. 다른 나라였다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했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없습니까?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상하군요. 보통은 즉각 반응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분명 평소와는 달랐어요.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건 계산된 침묵이라는 것을. 그날 밤 워싱턴의 한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의 뉴스를 계속 살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었어요. 대신 국방부 관계자들의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왔죠.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방산주가 갑자기 급등했다는 뉴스도요. 뭔가 있다. 분명 뭔가 계획이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유난히 캄캄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이상하게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동맹의 균형이 깨지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까요? 동맹이란 과연 일방적 보호인가? 아니면 상호 존중의 관계인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한국의 침묵 뒤에 숨겨진 계획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24시간 세계 각국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동맹의 위기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진정한 동맹관 드러나다라는 분석을 내놨죠.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 관료 스기야마는 거의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지시를 더 잘 따를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스기야마뿐만 아니라 도쿄의 정치권은 마치 한국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해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청와대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대신 국가안보실에서는 밤샘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제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지켜보세요.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우연히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관 마크 앤더슨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의 반응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무능이 아닙니다. 그들은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크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위 산업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 상당수가 한국산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 첨단 무기의 숨은 공급자였던 거죠.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전자장비,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레이더 부품, 심지어 사드 시스템의 통신 모듈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걸 모르는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죠. 동북아의 진짜 기술 강국이 어디인지를. 마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무기력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면 그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왜 한국만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까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긴급 소집, 시간은 자정, 장소는 비공개. 시작됐군요. 마크가 제 메시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정적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동북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건 대응이 아니라 시나리오 실행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12시간 만에. 국방부 지하 3층 상황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불과 20명의 기자만이 출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모두 제출하고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죠.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불사조 2단계가 발동됐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불사조 작전은 대한민국군이 최악의 상황, 즉 동맹 붕괴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이었어요. 1단계는 경계 태세, 2단계는 실질적 독립 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했죠.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준비해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이라면 이미 두 정권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던 거예요. 당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방위산업체는 비상 가동 중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기술 주권의 완전한 확보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 시스템들과 미국 무기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 목록이 나타났어요. 그 목록의 길이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겉으로는 조용히,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치밀하게 기술 독립을 준비해온 것이었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된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고 지금 실행 중입니다. 브리핑을 듣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전략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들은 말로 대응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사조 2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산업 전환, 군 통신망 독립, 사이버 방어 체계 활성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산 부품 공급 조절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보호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로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단독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만이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많지만 결국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의 말에서 저는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항상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왔고 이번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날 밤 제 노트북에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국가적 자립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예상대로 미국에서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죠.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우리 공군력은 무력화됩니다. 이 말은 미 국방부 조달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급히 돌아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특파원, 친구 덕분에 미국 방산업체 긴급회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미국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F-35의 핵심 전자장비 부품 중 37%가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이 계속해서 보고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레이더 모듈 역시 한국 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드 시스템의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 유럽 방산 기업 CEO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이건 산업 재앙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부품 공급을 맡겼고 그들은 조용히 핵심 기술을 장악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국 방산업계가 직면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비용 효율성만 생각하며 핵심 부품 공급을 외주화했고
그 결과 기술적 종속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값싼 부품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미국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한국산 부품 목록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우주 시스템, 위성통신, 미사일 방어, 전투기, 거의 모든 첨단 무기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의존하게 된 겁니까? 월가의 한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비용 효율적인 제품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이 무기라면 그 무기의 심장은 이미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런 상황을 초래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가볍게 봤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심각함이 읽혔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적 위기였죠.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의 카운터 펀치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마크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네바에서 비공식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참석자 명단에는 정치인이 아닌 산업계 실세들의 이름이 즐비했습니다. 백악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권력자들이 왔죠. 제네바의 한 호텔, 최고 경비 속에 진행된 비공식 회의에 저는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 CEO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방위사업청장과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이 자리했어요.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 대표들도 참석했죠. 첫 발언은 한국 측에서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협박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태블릿을 펼쳐 화면을 회의장 스크린에 공유했어요. 이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한국산 부품 리스트입니다. 총 2,879개 항목이죠. 스크린에 나타난 목록의 방대함에 미국 대표단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어서 핵심 프로젝트별 의존도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F-35 프로그램의 경우 전자 시스템의 37%,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 레이더 부품의 42%,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성통신 시스템의 경우 핵심 모듈의 53%가 한국산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CEO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집계해보니 상황이 더 심각하군요. 한국 방위사업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품들의 공급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 분위기가 약간 누그러졌어요. 이어서 한국의 한 방산기업 CEO가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위협이 아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협력은 일방적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장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전략을 준비해왔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닌 핵심 기술의 공급자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해왔을까요?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한국 방위사업청장은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기술 공유, 공동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이 개발 중인 독자적 무기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잠수함, 레이저 무기 체계. 그 기술력의 수준에 미국 대표단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국 대표단의 한 구성원과 잠시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방과 하청의 차이는 어디에서 갈리는 걸까요? 아마도 기술력과 자주성,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논문이 아닌 실전에서 다듬어진 기술이었습니다. 제네바 회의 다음 날 한국 대표단은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한국의 방산시설로 초청했습니다. 저 역시 특별 취재진의 일원으로 함께했죠. 첫 방문지는 KF-21 전투기 실험 비행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전투기를 상상해보세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 엔지니어의 말에
미국 측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곧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조건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GPS 교란, 레이더 제밍, 통신 두절.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전투기는 임무를 완수합니다. 미 공군 출신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시험이 아니군요. 실전을 위한 설계입니다. 다음 방문지는 무인 드론 개발 센터였습니다. 여기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GPS 없이도 작동하는 드론 기술을 시연했어요. 적국이 GPS를 교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드론은 지형 인식과 별자리 항법으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이어진 레이저 무기 시험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시스템은 기존 미국 모델보다 30% 적은 에너지로 더 정확한 타격을 구현했어요. 어떻게 이런 효율성을 달성했습니까? 미국 측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한국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존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내야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시 전환형 산업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민간 제품을 생산하다가 48시간 내에 군수 물자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장들이었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미국 대표단은 점점 더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자신들이 몰랐던 세계를 발견한 충격이 읽혔어요. 한 미국 방산업체 임원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접근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철학적 차이군요.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게 기술은 숫자나 스펙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감각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이버 방어 시스템 개발센터였죠. 한국은 전력망, 수자원, 교통 시스템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완전히 독립적인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았어요. 우리는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까지 대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견학이 끝난 후 미국 측 수석 대표는 한국 방위사업청장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방위사업청장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존을 위해 준비해야 했기에 다른 시각을 갖게 됐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수치나 스펙의 우수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혁신이었고, 그래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따라 만들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처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공유할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제네바 최종 회의 날 한국 대표단은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회의장 한쪽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방위사업청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은 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한국의 조건이 무엇일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안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의 말에 미국 대표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지금까지의 국제 안보 질서는 무기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스크린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공급망 통합, 공동기술 개발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체계였어요.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방산업체 CEO가 불쑥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용이 아닌 가치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한국 방위사업청장은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했어요. 첫째,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둘째, 위기 상황 대비 통합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셋째, 핵심 부품의 공동 생산 및 공급망 다변화. 넷째, 기술 공유 및 인력 교류 프로그램. 이 제안에 미국 측 대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거래 조건이었을 텐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제안한 것이었죠. 무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전쟁입니까? 아니면 억제입니까? 미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억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억제는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닌 안보 철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철학적 접근으로 세계 안보 질서를 재편하려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무기보다 철학을 먼저 내세웠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일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의 한 구성원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 단순히 부품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단기적 이익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죠.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도 경제력도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했고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네바 회의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에서 미국 전략가 마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국방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의 제목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한국 동맹인가? 새로운 질서의 공동 설계자인가? 저는 그 제목에서 미국의 인식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단순한 피보호국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이미 우리와 동등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뛰어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너무 늦었죠. 그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력, 산업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철학적 접근이라는 장이었어요.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생존의 도구이자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의 분석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해낸 것이었죠.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그 다음은 부정. 그리고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그가 컴퓨터 화면을 넘기자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제안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미국이 수용하기 위한 로드맵이었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마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전략을 짤 나라는 단순히 가장 큰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닐 겁니다. 가장 현명한 시스템을 설계한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동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시가 아닌 실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지도하는 국가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파트너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세계를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사건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마디의 부주의한 발언으로 시작된 사건이 어떻게 세계 질서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지혜와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이에요. 조용한 자가 가장 강하다는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철학적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닌 함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조용히 그러나 끈기 있게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